9억에 판 아파트가 지금 13억이라고요? 부동산 사장의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년을 어떻게든 버텼지만 결국 3년 차에 포기하고 올라온 사이에 몇 억씩 오른 거예요. 제가 몇 억 주고 산 충북 전원주택은요? 지금도 아무도 안 산다더군요. 환갑을 넘긴 나이에 퇴직금과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서 손에 쥔 돈이 10억이 훌쩍 넘었을 때만 해도 자신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 아내와 그렇게 말했어요. TV에서 본 연예인들처럼 텃밭 가꾸고 별 보며 살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엔 절반도 안 되는 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악몽 같은 인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건창입니다. 올해 63이에요.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한 회사를 다녔어요. 중견 제조업체였는데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회사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해외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매출이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결국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젊은 직원들 계약직부터 정리하더니 점점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인사팀장이 저를 찾았어요. 이 과장님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죠. 아, 이제 내 차례구나. 명예퇴직 권고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27년을 한 회사에 바쳤는데 이렇게 나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회사도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퇴직금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2억 5천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있었죠. 경기도 안양 쪽에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 가격이 꽤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9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봤어요. 퇴직금 2억 5천에 집 팔면 9억 합치면 거의 12억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겠는데. 아내한테 말했죠.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면서 살자.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집에 와서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되면 뭐 했나 싶을 정도로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엔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연예인들이 시골에서 사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한 배우 부부가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 먹고 토마토 따서 먹고 그런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요. 여보, 저거 봐.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아내도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러게 진짜 좋아 보인다.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충청도 작은 마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밭을 거들던 기억이 나요. 여름에 수박 따먹고 겨울에 군고구마 구워 먹고 그런 추억들이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고 그 뒤로는 쭉 도시에서만 살았어요. 한 번도 시골로 돌아갈 생각을 못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 시절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언젠가는 시골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아내랑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시골 가서 살아볼까? 아이들도 다 독립했잖아. 큰아들 준호도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우리 둘만 있으면 되잖아. 아내도 찬성이었어요. 사실 아내도 시골 출신이었거든요. 전라도가 고향이었는데 결혼하고 서울 와서 30년 넘게 살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맞아, 우리 이제 우리만의 시간 가져보자. 서울은 공기도 나쁘고 아파트에서는 화분 하나 제대로 못 키우잖아.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인터넷으로 전원주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봤죠. 경기도 쪽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강원도는 겨울이 너무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충청 쪽에서 괜찮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2층 전원주택인데 땅이 1000평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빨간 지붕에 하얀 벽, 앞마당에는 잔디밭이 있고 뒤쪽에는 과수원까지 있더라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여보, 이 집 어때? 사진 보여줬더니 아내도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와, 진짜 예쁘다. 우리 이 집 가서 살면 정말 좋겠다. 계산을 해봤어요. 퇴직금이랑 아파트 판 돈 합치면 10억이 훨씬 넘는데. 전원주택 사고도 충분히 남잖아. 한 달에 얼마씩 쓴다고 해도 한참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걱정 없겠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했어요. 우리 시골로 내려간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와, 부럽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직장 동료들 모임에서도 화제였어요. 이 과장 진짜 제대로 놀고 먹겠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죠. 내 선택이 맞구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직접 보러 갔습니다. 아내랑 둘이서 차 타고 갔어요. 마치 여행 가는 기분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에 펼쳐진 들판과 산을 보는데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여보, 진짜 시골 간다니까 설렌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아내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행 가는 거 맞지? 진짜 새로운 인생 시작이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음악도 틀고 커피도 마시면서 신나게 갔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길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도착해서 보니까 와, 사진보다 훨씬 좋았어요. 공기는 맑고 조용하고 멀리 산이 보이고. 여보,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집주인이 나와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붕은 몇 년 전에 새로 했고 보일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수도도 잘 나온다고. 겨울에는 어떤가요? 물어봤더니 프로판가스 쓰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집도 깨끗해 보였고 주변 환경도 좋았고 탑사온 날은 날씨도 화창했고 봄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도 넓고 방도 2개나 있고 주방도 깔끔하더라고요. 2층에 올라가니까 전망이 정말 좋았어요. 창문 밖으로 산과 들판이 한눈에 보이고 여보, 여기 서재로 쓰면 좋겠다. 책 읽으면서 이 풍경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마당도 나가봤어요. 잔디가 깔려 있고 뒤쪽으로 가니까 텃밭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있더라고요. 여기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우면 되겠네.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습니다. 몇천만 원을 바로 입금했어요. 집주인도 좋아하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웃들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때는 그 말을 믿었죠. 부동산 사장도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요즘 귀촌 많이 하시는데 이 집은 정말 괜찮은 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랑 계속 얘기했어요. 텃밭에는 뭘 심을까? 상추랑 배추는 기본이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어야지. 봄에는 꽃도 많이 심고 여름에는 수박도 키워보고 가을에는 고구마도 캐고 겨울에는 김장도 담그고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요. 빨리 이사 가고 싶더라고요. 아내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마당에 평상도 하나 놓고 저녁에는 거기 앉아서 차 마시고 별도 보고 그래서 바로 아파트 매물을 내놨습니다. 다행히 금방 관심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위치가 좋은 곳이었거든요. 학군도 괜찮고 교통도 편하고 며칠 만에 계약이 됐어요. 가격도 생각했던 것만큼 받았고 한 달 뒤에 잔금 받기로 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큰아들 준호한테도 전화했어요. 준호야, 아빠 시골로 이사 간다. 네? 진짜요? 그래. 충청도 쪽으로 전원주택 샀어. 준호도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부럽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가끔 놀러와.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정말 좋더라.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이사 날짜도 잡았습니다. 이른 봄에 가서 텃밭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도 설렜어요. 30년 가까이 살던 아파트를 떠나는데도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기대감뿐이었죠. 버릴 것도 많았어요. 도시 생활하면서 모은 온갖 물건들,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골 가면 소박하게 살 거니까. 이사 전날 밤에 아내랑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서 야경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여보 이제 이런 풍경은 안 보겠네. 아쉽지 않아?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쉬울 게 뭐 있어. 이제 별 보고 살 건데. 그래 맞아 이제 우리 별 보고 살자. 그렇게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말 설렜어요. 이사 트럭이 도착하고 짐을 싣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여기서 참 좋은 추억 많았지.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낼 거야. 차에 타서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점점 도시가 멀어지고 자연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오후였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선선하고 이사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데 동네 사람들 몇 명이 구경하러 나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옆집 아저씨도 나와서 인사하셨어요. 저는 최영호라고 합니다. 옆집 사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짐을 다 드리고 나서 집안을 정리했어요. 아내랑 둘이서 이것저것 자리를 잡고 커튼도 달고 가구도 배치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녁 무렵이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여보 뭐 먹을까? 근처에 식당이 있으려나? 차 타고 나가봤더니 꽤 멀리 가야 작은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날은 간단하게 먹고 들어왔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불을 다 끄고 밖에 나가봤는데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아내 불러서 같이 봤죠. 여보 이것 봐 별이 정말 많아. 아내도 감탄하더라고요. 와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 마당에 의자 2개 갖다 놓고 한참을 별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봤어요. 별똥별도 보이더라고요. 여보 저기 별똥별 소원 빌어. 웃으면서 소원을 빌었죠.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였어요. 서울에서는 항상 차 소리 사람 소리 들렸는데 여기는 정말 고요하더라고요. 가끔 바람 소리나 벌레 소리만 들리고 이게 진짜 전원 생활이구나.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산다는 게 금방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는 새 소리에 눈을 떴어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시계를 보니까 아침 6시쯤이었어요. 창문을 여니까 신선한 공기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와, 공기가 정말 다르네. 아내도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더라고요. 아침 공기 진짜 좋다. 이렇게 상쾌한 건 처음이야.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집 앞으로 작은 길이 나 있고 옆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 산이 보이고 봄이 오면 여기 꽃이 많이 피겠다.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상상만 해도 예뻤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뒤쪽에 있는 땅을 보니까 잡초가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이거 다 뽑아야 하는구나. 삽이랑 괭이를 들고 나가서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들었어요. 몇 번 하니까 손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땅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구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 며칠 동안 열심히 땅을 갈았습니다. 아내도 나와서 도와줬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자. 괜찮아. 이 정도는 할만해. 사실 허리가 아프고 팔도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는 견뎌야지. 뭐 일주일쯤 지나서 드디어 텃밭이 완성됐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상추랑 배추랑 토마토 정도는 충분히 심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을 슈퍼에 가서 씨앗을 샀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슈퍼였는데 친절하시더라고요. 뭐 필요하세요? 상추 씨앗이랑 배추 씨앗 있어요? 있지 여기 있어요. 처음 심으시는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이것도 사가세요.
필요하고 모종도 몇 개 가져가시면 좋아요. 이것저것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어요. 아내랑 둘이서 한 줄씩 나눠서 심었죠. 여보, 이거 이렇게 심으면 돼? 응. 대충 이 정도 간격으로 심으면 될 것 같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심었어요. 다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줬습니다. 잘 자라라, 우리 예쁘게 키울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텃밭에 갔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혹시 벌레가 있나 확인하고 며칠 지나니까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와 봐, 싹이 났어. 아내도 달려와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정말? 어디? 저기 봐. 작은 싹이 고개를 내미는 걸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심은 게 자라는구나. 오후에는 집 주변을 정리했어요. 마당에 있는 잡초도 뽑고 돌도 치우고 나무 가지도 정리하고 할 일이 많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죠. 회사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좋더라고요. 저녁에는 아내랑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평상을 하나 샀거든요. 거기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얘기하고 여보, 오늘 텃밭에서 새싹 몇 개 더 났어. 그래? 나도 봤어. 토마토 모종도 잘 자라는 것 같아.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주말에는 큰아들 준호가 놀러 왔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공기도 좋고 조용하지? 준호가 집을 둘러보더니 감탄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죠. 너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준호랑 같이 텃밭도 구경하고 마을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준호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진짜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 돌보고 점심 간단하게 먹고 오후에는 산책하거나 집 주변 정리하고 저녁에는 아내랑 이야기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TV에서 본 것처럼 말이에요. 여보, 우리 진짜 잘 왔지? 최고의 선택이었어. 아내도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응, 정말 잘 왔어.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텃밭에 채소들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상추가 제일 빨리 자라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랐어요.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 먹었습니다. 맛이 달랐어요. 마트에서 사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여보, 이거 봐. 우리가 직접 키운 거야. 정말 뿌듯했어요. 밤에는 책도 많이 읽었어요. 서울에서 살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이제야 읽게 됐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는데 창밖으로 별이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게 진짜 여유구나. 이게 진짜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 같았죠.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즐거웠어요. 이웃들도 가끔 인사하러 오고 마을 슈퍼 할머니도 친절하고 여기서 평생 살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달이 시작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분들이 점점 쌀쌀맞게 변했어요. 마을 슈퍼에 가면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새로 온 사람들 말이야. 서울에서 왔다며? 돈 많이 있나 봐. 저렇게 큰 집 사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는데 다 들렸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옆집 최영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이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 나와 보실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나갔죠. 담장 쪽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담장 위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측량을 좀 해봤는데 이 담장이 우리 땅을 침범한 것 같아요. 얼추 반 미터 정도는 넘어온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전에 살던 분이 하신 건데요. 그런 거 저는 모르죠. 지금 여기 주인은 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측량비랑 담장 다시 세우는 비용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따지고 싸우기도 싫었고 앞으로 같이 살아야 하는 이웃이니까요.
하지만 기분은 정말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텃밭 얘기였습니다. 이 선생님 텃밭에 심으신 나무 있잖아요. 가지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나무를 왜요? 열매 좀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내 땅에 가지가 넘어오면 안 돼요. 규칙이 그래요. 목소리가 딱딱하더라고요. 결국 또 돈을 들여서 나무 전문가를 불러야 했어요. 그것도 몇십만 원이 들어갔죠. 일주일쯤 지나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아내랑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날씨도 좋고 별도 예뻐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여보, 이게 진짜 전원생활이지. 근데 갑자기 옆집 최영호 씨가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더니 고기 굽는 냄새 좀 안 나게 못하나요? 네. 저는 고기 냄새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기 조용한 마을인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웃으면서 같이 드시자고 했죠. 그런데 진지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불편하니까 안 됩니다. 결국 그날 고기를 반쯤 굽다가 불을 꺼야 했어요. 아내가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우리 집 마당에서 고기도 못 구워 먹어? 나도 화가 났지만 참았죠. 이웃이랑 싸우기 싫어서요. 며칠 뒤에는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볼륨도 크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저게 뭐야? 나가보니까 경찰차였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음 때문에요. 네? 소음이요? 옆집에서 밤늦게 시끄럽다고 신고하셨는데요.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였어요. 밤늦게도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음악 바로 끌게요. 경찰이 가고 나서 아내가 울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저도 답답했어요. 내 집에서 음악도 못 틀어?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부터는 음악도 조심스럽게 틀게 됐어요. 볼륨을 아주 낮춰서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경찰이 왔어요. 이번에는 낮에 잔디를 깎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왔대요. 잔디를 깎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있나요? 경찰도 난처한 표정이더라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야 하거든요. 이웃 간의 대화로 좀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화요? 대화가 될 상대였으면 진작했죠. 세 번째 경찰 출동은 정말 어이없었어요. 주말에 준호가 친구들이랑 놀러 왔거든요. 저녁에 마당에서 조금 떠들었어요. 크게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신고가 들어왔대요. 손님들 웃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찰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오게 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조심할게요. 준호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옆집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김대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나이가 70 정도 돼 보였어요. 이 선생님, 마을 규칙 좀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앉으시죠.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 테니까요. 마을 회비가 한 분기에 얼마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행사 때마다 참석해야 하고 대청소나 길 닦기 같은 것도 의무라고요. 서울 아파트에서 살 때는 관리비만 내면 됐는데 여기는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참여 안 하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뭔가 협박 같은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할게요. 이장님이 가고 나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보, 여기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냥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11월 중순쯤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난방을 켰어요. 프로판가스 보일러였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12월 초에 가스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가스업체에 전화했더니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원주택은 단열이 잘 안 돼서 그렇고 프로판가스가 도시가스보다 훨씬 비싸다고요. 서울 아파트에서 살 때는 겨울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는 5배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매달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내도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난방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낮췄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특히 밤에는 정말 추웠어요.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춥더라고요.
12월 말에 또 고지서가 왔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넘었어요. 온도를 낮췄는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1년에 난방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잖아.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집 살 때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집 관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 때는 뭐가 고장나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바로 와서 고쳐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걸 직접 알아서 해야 하더라고요.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오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겨울인데 사흘 동안 난방 없이 지내야 했죠. 전기장판 켜고 이불 여러 겹 덮고 버텼어요. 화장실 하수관이 막혔을 때도 문제였어요.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냄새도 정말 지독했어요. 수도가 안 나올 때는 펌프를 확인해야 했는데 그것도 돈이 들고 매달 뭔가 고장나고 매달 수리비가 나가더라고요. 잡초도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1000평 가까운 부지에 잡초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봄, 여름에는 정말 빨리 자랐어요. 제초제를 뿌려도 금방 또 자라고 손으로 뽑아도 끝이 없고 잔디를 깎는 기계를 샀는데 그것도 비쌌어요. 중고로 샀는데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죠. 제초제 사는 것도 한 달에 몇만 원씩 들고 매일 잡초랑 싸우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씩 잡초를 뽑고 허리는 아프고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이게 전원생활이야? 이게 힐링이야?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TV에서 본 것처럼 여유롭게 텃밭 가꾸고 책 읽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매일 뭔가와 싸우고 있는 기분이었죠. 통장 잔고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담장 수리비, 집 수리비, 난방비, 생활비, 매달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만 절약하면 되겠지. 그렇게 버텼습니다. 첫 겨울이 정말 추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1월이 되니까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어요. 서울도 춥긴 했지만 여기는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훨씬 낮았죠. 집 안에 있어도 춥고 밤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요. 어느 날 밤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까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여보, 눈 온다. 눈. 처음에는 예뻐 보였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당에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치워야 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쯤이었어요.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혼자 일어나서 옷을 두껍게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치우는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죠. 숨을 들이마시니까 코가 얼얼하더라고요. 정말 추웠어요. 하지만 이거 안 치우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삽으로 눈을 떠서 옆으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눈도 생각보다 가볍고 할만하다고 생각했죠. 1시간쯤 했을까요?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하지만 거의 다 치웠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집 앞쪽을 거의 다 치우고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발을 헛디뎠어요. 눈 밑에 얼음이 있었나 봐요.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었죠.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어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 아파.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 이래? 땀이 식은 땀으로 바뀌었어요. 겨울인데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119를 눌렀죠.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제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세요? 충청 쪽인데요. 전원주택 단지요. 아 거기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구급차가 지금 다른 곳에 출동 중이거든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1시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반이요? 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1시간 반을 이 추위에 여기 누워 있어야 한다고? 다리는 점점 더 아프고 몸은 점점 더 추워지고 아내를 불러야 하나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여기 누워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옷은 점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면 겨우 몇 분밖에 안 지났어요. 추위와 통증과 싸우면서 버텼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서울에 있었으면 구급차가 10분이면 왔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30분쯤 지났을 때 아내가 깨서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밖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나 봐요. 마당으로 나와서 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달려와서 저를 붙들었죠. 다리 다쳤어. 구급차 불렀는데 1시간 반 걸린대. 뭐라고? 1시간 반이나? 아내가 담요를 가지고 와서 덮어줬어요. 추우면 안 되잖아.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곧 올 거야. 하지만 아내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무서웠죠. 만약 구급차가 안 오면 어떡하지? 만약 다리가 심각하게 다친 거면 어떡하지? 1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조금만 참아 곧 온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다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것으로 옮겨서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아내도 같이 탔죠. 병원까지 또 1시간이 걸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통증은 계속됐어요. 진통제를 놓아줬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태골이 골절됐네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내 뼈가 완전히 부러진 게 아니라 금이 가고 어긋난 상태예요. 지금 맞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제대로 걷기 힘들 수 있어요. 아내가 울먹이더라고요. 선생님 얼마나 걸려요? 수술은 2~3시간 정도 걸리고요. 입원은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이 3달 정도 필요하고요. 3달이요? 내 뼈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동안 지팡이 짚으셔야 하고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그날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수술은 몇 시간 걸렸고 깨어났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다리에 깁스가 돼 있고 통증은 여전했어요. 아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제가 깨니까 울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요.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 합쳐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보험 처리하고도 이 정도였어요. 돈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불편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했거든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모든 걸 도와줘야 했죠. 눈 치우기는커녕 집 안에서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차로 1시간 반씩 왕복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눈길에 운전하는 게 무서웠어요. 아내가 운전을 해야 했는데 아내도 시골길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3달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하지만 텃밭은 방치됐고 집은 엉망이 됐고 저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원 생활이야? 이게 무슨 힐링이야?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3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봄이 왔습니다. 다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60이 넘은 나이에 다친 뼈는 젊은 사람처럼 빨리 안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방치된 텃밭은 잡초가 우거지고 마당도 지저분하고 제가 다치는 바람에 아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해서.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다쳤는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데 2층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올라가 봤더니 천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거 큰일 났는데 지붕 수리 업체를 불렀습니다. 와서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겨울 동안 눈의 무게 때문에 지붕이 처진 것 같아요. 방수도 다 벗겨졌고요. 얼마나 나와요?
지붕 전체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한 8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800만 원이요? 네, 이 정도 면적이면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해요.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이 난장판이었어요. 망치질 소리, 톱질 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지붕 공사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번에는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일러 업체를 불렀더니 와서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거 오래된 거라 부품도 없고 새로 설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예요? 300만 원 정도요. 또 몇백만 원이 나간 겁니다. 화장실 타일도 들뜨기 시작했어요. 밟으면 들썩거리고 위험해 보였죠. 이것도 고쳐야 하나 싶었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 부엌 싱크대에서도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열어보니까 안쪽이 다 썩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또 들고 집 하나 관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파트에서는 이런 걱정 안 했거든요. 뭔가 고장나면 관리비에서 처리되거나 간단하게 해결됐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큰돈이 들어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집 사고 난방비 내고 생활비 쓰고 병원비 내고 집 수리하고 계산해 보니까 몇 억씩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몇 억은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절약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빠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빠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사촌 동생 기억하지? 엄마 쪽 조카. 응, 기억하지. 음식점 한다고 했더네. 그 친구가 음식점 창업한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했거든.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고모가 계속 전화하고 엄마도 도와주라고 해서 내가 보증을 섰어.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달 만에 가게 접고 잠적했어. 지금 내가 떠안게 된 돈이 몇 억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몇 억이나? 정확히는 3억 정도 돼.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내가 신용불량자 되고 회사에도 알려져. 아빠 정말 죄송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준호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아내도 그 조카를 아끼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리고 고모랑도 사이가 틀어질 텐데 준호야 엄마는 알아? 아니 아직 몰라. 아빠한테만 먼저 말하는 거야. 며칠 시간을 줘. 아빠가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지금 손에 남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하지만 준호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내 아들인데 신용불량자가 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 남은 돈에서 3억을 빼면 얼마 남지 않아. 그래도 아들을 살려야지. 결국 결심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보내줄게. 정말요? 아빠 죄송해. 진짜 죄송해. 대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알면 너무 상처받으실 거야. 그날 은행에 가서 3억을 송금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큰 돈을 보내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들을 위한 거니까. 송금 확인 문자가 오고 나서 통장 잔고를 봤습니다. 남은 돈이 절반도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은행 좀.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아내한테 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돈을 날려도 되는 건가? 하지만 이미 보낸 돈이었죠. 며칠 뒤에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여보 돈이 많이 줄었네? 집 수리하고 병원비 내고.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한테 몇 억을 보낸 걸 몰랐죠.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식한테 큰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매달 생활비가 나가고 난방비가 나가고 이것저것 관리비가 나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몇 년 못 버티겠는데 불안이 엄습했어요. 어느 날 아내랑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까?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기 생각보다 힘들잖아. 나도 다쳤고. 돈도 많이 나가고 아내도 고민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사실 나도 요즘 그 생각했어. 여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그럼 서울로 돌아갈까? 그래, 일단 집을 팔아보자. 얼마에 팔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를 나가야겠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을 버텼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윤상철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집 좀 팔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요즘 시골집이 잘 안 팔리긴 해요. 일단 한번 올려는 볼게요. 얼마에 내놓을까요? 몇 억 주고 샀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한 3억 5천 정도면 어떨까요? 윤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그 가격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그렇게 올려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왔어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죠. 사장님 문의 없었어요? 아직 없네요. 요즘 시골집 사려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왜요? 예전에는 귀촌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근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들 이렇게 힘들었구나. 가격을 좀 내려볼까요? 윤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 3억 정도로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문의 전화조차 없었죠.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한 통도 없었어요? 죄송해요. 진짜 요즘 안 팔려요. 더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까지요? 한 2억 8천 정도는 돼야 관심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2억 8천이요? 몇 억 주고 산 집을 2억 8천에 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2억 8천으로 내놓고 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선생님 문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정말요? 근데 가격을 더 낮춰달라고 하시는데 또요? 네, 2억 5천 정도면 하시겠대요. 2억 5천, 몇 억 주고 산 집을 2억 5천에 파는 거예요. 손해가 엄청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며칠 뒤에 그분이 집을 보러 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세컨하우스로 쓰려고 하는데요. 주말에만 가끔 내려와서 쉴 생각이에요. 아, 그러시는군요. 가격이 좀 부담되는데 2억으로는 안 될까요? 2억이요?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 집을 보고 있거든요. 급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분이 가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2억에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다른 문의는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그분한테 2억에 팔겠다고 연락해 주세요. 정말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돈이 계속 나가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몇 억 주고 산 집을 2억에 파는 거예요. 몇 억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구매자가 말했습니다. 한 달 뒤에 잔금 치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울더라고요. 여보, 우리 뭘 한 거야? 이렇게 많은 돈을 날려버렸어. 나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래도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 여기 더 있으면 돈만 더 나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처음부터 오지 말걸 TV 같은 거 보지 말걸 왜 서울 집을 팔았을까?
한 달 동안 짐을 정리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것들을 다시 박스에 담았어요. 텃밭에 심었던 채소들도 그냥 두고 가야 했죠. 정들었던 것들을 버리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여기를 나가는구나. 잔금을 받는 날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구매자가 돈을 송금했어요. 통장에 2억이 들어왔습니다. 몇 억 주고 산 집인데 2억밖에 못 받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현금화한 게 어디야. 이렇게라도 빠져나온 게 다행이야. 집 열쇠를 구매자한테 넘겨줬습니다. 잘 쓸게요. 네, 잘 쓰세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봤어요. 몇 년 동안 살았던 집,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던 집, 안녕,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사 트럭에 짐을 싣고 출발했어요. 마을을 빠져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산, 저 들판, 저 집들, 다시는 안 올 거야. 다시는 이런 곳에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 가면 어디서 살아? 일단 집부터 알아봐야지. 원래 살던 동네로 가보자. 예전 동네로 가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곳이니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나는 계속 계산을 했어요. 지금 손에 남은 돈이 얼마지? 2억에 팔고 원래 있던 돈까지 합치면 한 5억 정도 되나? 처음에 열억이 넘게 있었는데 반으로 줄었어. 절반을 날린 거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울이었어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공기도 탁했지만 그래도 익숙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던 곳이지. 이곳이 좋아. 부동산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 부동산으로 갔죠. 사장님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이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집 좀 알아보려고요. 아, 키촌 생활 정리하신 거예요? 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원래 살던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켜더니 검색을 했어요. 표정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 선생님, 그 아파트 언제 파셨죠? 몇 년 전에 9억에 팔았어요. 왜요? 사장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세가 13억이에요. 13억이라고요? 제가 9억에 판 아파트가요? 네,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완전히 폭등했거든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몇 억이나 오른 거예요? 4억 정도요. 정확히는 4억 조금 안 되는데 거의 그 정도 올랐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9억에 판 아파트가 13억이 됐다고요? 몇 년 만에 4억이나 오른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그 아파트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아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전세는 얼마예요? 혹시 전세로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전세금이 8억 정도 해요. 8억이요? 네, 요즘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서 제가 가진 돈 전부를 전세금으로 넣어도 부족한 거였어요. 좀 더 저렴한 곳은 없을까요? 이 동네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좀 외진 곳으로 가시면 전세 4억 정도 되는 곳도 있긴 한데 4억을 전세금으로 내면 제 손에 남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결국 월세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동네 주택가 쪽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다세대 건물인데 보증금 5천에 월세 70 정도요. 월세 70만 원이요? 네, 이 동네에서는 그 정도가 평균이에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에서 이제 남의 집 월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걸로 해주세요. 며칠 뒤에 계약했어요.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여보, 여기서 살아야 해? 아내가 울먹이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알아보자.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정말 한심했어요. 여억이 넘게 가지고 나갔다가 5억 정도만 들고 돌아온 거니까요. 계산을 해봤어요. 집 판 돈 9억 플러스 퇴직금 2억 5천에서 시작할 때 1억 반 정도 있었는데 지금 손에 남은 게 5억 정도면 절반 이상을 날린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몇 억 주고 산 집을 2억에 팔아서 그나마 이 정도지 집값까지 포함하면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준호한테 보낸 몇 억도 있고 병원비도 있고 집 수리비도 있고 난방비도 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살던 아파트가 4억이나 오른 걸 생각하면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손해가 거의 10억에 가까운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을 몇 년 만에 날린 겁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투기도 안 했고 도박도 안 했고 그냥 TV 보고 꿈꿔서 시골로 간 것뿐이에요. 첫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후회만 밀려왔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서울 집을 팔았을까? 왜 시골로 갔을까? TV를 왜 믿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통장 정리를 했어요. 남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사 비용이랑 보증금 내고 나니까 손에 남은 현금이 5억이 채 안 됐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연금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월세가 70만 원이니까 5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통장에 있는 돈을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5억이면 50년을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거든요.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사야 하고 다리가 아직도 완전히 안 나아서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매달 100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150만 원 정도는 써야 했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좁은 방에서 지내면서 매일 통장 잔고만 확인했어요.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다리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오래 걷기도 힘들고 63세 이렇게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건강했는데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못 다녀요.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시간도 보낼 겸 책도 볼 겸 갔는데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도서 정리나 안내 같은 간단한 일이었어요. 신청했습니다. 돈은 안 되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 나갔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과장이었는데 지금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예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아내도 힘들어했어요. 전업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좁은 집에서 월세 걱정하면서 살게 됐으니까요. 가끔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 하지만 아내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큰아들 준호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준호한테 보낸 몇 억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준호는 모르고 있었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깨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그때 시골로 안 갔으면 어땠을까? 만약 집을 안 팔았으면 어땠을까? 지금쯤 13억짜리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소용없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63세 월세 70만 원짜리 다세대 2층에서 지팡이 짚고 살고 있어요. 손에 남은 돈도 얼마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나이 들면 시골에서 살아야지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TV 보고 꿈꿨을 뿐이에요. 평생 모은 돈 다 가지고 시골로 갔다가 반도 못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만약 정말로 시골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최소한 1년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세요. 사계절을 다 겪어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저는 봄에 가서 좋다고 바로 샀다가 겨울에 고생했어요.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응급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살아봐야 알아요. 둘째, 전 재산을 다 가져가지 마세요. 절반은 안전한 곳에 두고 가세요. 저는 아파트까지 팔아서 전부 가져갔다가 돌아올 때 집값이 폭등해서 돌아올 곳이 없었어요.
최소한 원래 살던 집은 전세라도 놓고 가세요. 그래야 나중에 돌아갈 곳이 있어요. 셋째,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병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구급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저는 눈 치우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구급차가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눈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넷째,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카 보증 때문에 몇 억을 날렸어요.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이웃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시골은 생각보다 공동체 문화가 강해요. 서로의 일에 관심이 많고 규칙도 많아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간 거라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저는 고기 굽는다고 신고당하고 음악 듣는다고 경찰 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얼마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집도 월세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살아야죠. 아내랑 둘이서 조금씩 아껴 쓰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발 제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전원생활 꿈꾸지 마세요. TV는 TV일 뿐이에요.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해요. 편의시설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해요. 시골은 젊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